네, 반갑습니다. 지구학 엄영대생입니다. 자, 우리 겨울방학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해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첫 테스트해보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총평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설 위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문제죠. 자,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 이론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 자, 대륙이동설 주장한 사람 이름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베게나가 주장을 하지. 베게나가 해양적 확장설은 홈즈. 그리고 이제 윌슨, 헤스하고 디츠가 이제 해양적 확장설 나오고 나서 윌슨 이제 판구조론 주장하는데 윌슨까지 잘 나오진 않더라고. 그럼 이제 학생 A. 자, 기억은 대륙이동설은 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이거는 대륙이동설뿐만 아니라 판구조론에서도 열점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열점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판구조론 이외에 플룸 구조론이지. 그러니까 대륙이동설 가지고 열점 설명할 수 있다.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베게너가 주장한 건 대륙이동설이지. 해저확장설 주장한 건 홈스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등장한 해저확장설은 음향측심법이라고 하는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해저확장설이 등장을 하려면은 우리 이제 해령 부근에 해양 지각이 생성된 해령 부근에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이 된다고 설명하잖아. 그러려면 일단 해수면 아래쪽에 이런 해저 산맥과 같은 해령이 존재한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심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수심을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해수에 의해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 초음파를 배에서 싸가지고 물속의 초음파의 전파속도 곱하기 초음파의 왕복시간 2분의 1을 곱하면은 여기 이제 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멘틀 대류설에서 해저 확장설로 가는 와중에 음향 측심법이 등장을 하면서 음향 측심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심을 측정을 해가지고 해저 지형의 형태를 조사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음향 측심법은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러니까 옳게 설명한 건 학생 C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 자, 다음 2번. 자, 그림가는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쌓이는 과정에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에요. 자, 요 그림 자체는 우리 퇴적 구조에서는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된 퇴적 구조, 그리고 지층의 층리면에서 관찰된 퇴적 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건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층리가 경사져 있다 그래서 사층리지. 사층리는 바람이나 물 등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사진 구조를 우리가 사층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탐사선이 찍은 화성에서 건열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 건열. 화성에 건열이 있어? 그럼 현재 우리 이 태양계 생명 가능지대에는 유일하게 우리 지구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화성에 건열이 나타나 있다? 근데 건열이라고 하는 건 건조해서 표면이 갈라진 퇴적 구조지. 근데 보통 이렇게 건조해서 갈라지기 전에는 요 퇴적층이 어디 속에 잠겨 있어? 물 속에 잠겨 있다가 건조해서 갈라지거나 아니면 물 속에 있던 퇴적층들이 물 바깥쪽으로 융기에 의해서 빠져나오면서 표면이 갈라진 거잖아. 그러면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 지구학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을 배울 때 화성에서는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 같은 게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건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번 가해선 사층리가 나타나는 거 맞네. 그 다음 니은번 나는 과거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냥 건열의 생성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니은번 가에서 나타난 퇴적 구조, 나에서 나타난 퇴적 구조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면 그렸을 때 사층리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면 정상이고요. 사층리가 이렇게 역전되면 위로 볼록한 구조가 되지. 그 다음에 건열 같은 경우에는 갈라진 뾰족한 구조가 아래쪽으로 돼 있으면 정상이고 갈라진 뾰족한 구조가 위쪽을 향해 있으면 이건 역전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 그 사층리하고 건열뿐만 아니라 사층리, 점유층리, 여는 건열 모두 우리가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 구조가 되는 거야. 자, 다음 3번 갑시다. 자, 그림가하고 나는 각각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규칙적인 모양은 있지만 나선팔이 없는 타원 은하. 그럼 타원 은하의 특징으로 시험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성간물질이 거의 없지.
성간물질이 거의 없으니까 이 타원 은하에서는 새로운 별의 생성이 매우 적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별들은 좀 나이가 많은 거지. 나이가 많고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의 별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좀 존재하지.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 그럼 막대 나선 은하는 이제 은하핵 쪽 있죠. 여기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는데 은하핵을 나선 모양으로 감아도는 나선 8쪽은 상대적으로 성간물질이 좀 많아.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기 보자. 기억번.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나와 같은 은하야. 그 다음 니은번. 나의 나선 8에는 성간물질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니은번.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표면 온도는 얘는 좀 온도가 낮은 별들만 존재하지만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은하핵 쪽에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의 비율이 높아. 근데 나선 8쪽에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의 비율이 높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들의 표면 온도는 타원 은하보다 나선 은하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디귿번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온도는 가간하보다 낮다. 디귿 맞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가자. 자, 그림가는 빅뱅 이후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억 이전과 이후에 빛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모습을 A하고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일단 요거는 A하고 B를 보면은요. 이 A 같은 경우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아직 결합을 못했지. 그러니까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기 이전, 그러니까 중성 원자가 형성되기 이전이지.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에 있던 빛이 공간을 빠져나가서 현재 나한테 도착을 해야 내가 얘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전자들이 빛이 진행하는 걸 방해를 해버리잖아. 전자들이.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우주, 그래서 이걸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 최초의 우주 배경 목소가 방출되는 시점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이 됐을 때잖아. 그럼 요 B라고 하는 시기는 38만 년 이전이 되는데 요 A라고 하는 시기는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 다 결합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빛이 진행하는 걸 방해하던 전자들이 다 원자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빛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초의 빛이 빅뱅 이후 38만 년이 됐을 때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초의 빛이 이 공간을 뚫고 나오면서 이게 현재 우리네 도착을 한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의 시점이 되는 거야. 자, 이후의 시점.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원자의 형성은 자, 요때가 이제 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자의 형성,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면서 원자가 형성되고 나서 빛이 전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형성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네. 그 다음 니은번. 우주의 온도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높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주 백목수가 방출되고 난 이후에 우주 백목사의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럼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보다 B일 때가 더 높다. 그 다음 디귿번. 이 지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던데 T기간은 양성자가 생성된 시점이지. 이 T기간에 우주의 모든 지점은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위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우주의 어떤 방향을 보더라도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거의 동일하게 관측이 되잖아.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기 시작한 시점이 요 시점이야. 요 이후로는 얘네들이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보를 교환했느냐? 그 이전에 정보를 교환했는데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뭐야?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요 급팽창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정보를 모두 교환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했거나 혹은 이걸 상호작용했다고 표현하는 건 급팽창 이전 시점이야. 근데 급팽창은 빅뱅이 일어난 바로 직후거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양성자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시기는 이미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상호작용이 다 끝나서 일단 세기를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제 나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내려갔을 때 나를 방해하던 전자가 다 사라졌을 때 나는 방출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다 같아진 상태로 여기서 방출되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출이 되면은 우리가 현재 관측을 했을 때 우주의 어떤 방향을 관측을 하더라도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는 거의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 우주의 모든 점이 요 T시계는 상호작용할 수가 없고 요 이전에 이미 상호작용이 끝난 상태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번 T기간의 우주의 모든 지점은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였다.
요건 잘못된 거야. 급팽창 이전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디귿번은 이제 양성자 생성 시점하고 급팽창이 일어난 시점 중에 누가 더 빠른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5번 갑시다. 자, 그림 가고 나는 각각 하나는 현재와 현재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때에 북대서양 해수순환의 모식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표층수하고 심층수 중에 하나야. 그럼 이제 앞에 표현하고 뒤에 표현이 약간 좀 다르지? 앞에 표현은 가고 나는 각각 현재하고 현재보다도 이제 기온이 상승했을 때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표층수하고 심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표층이고 누가 심층인지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해역 A에서는 표층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침강이 일어나는 건 항상 표층에 있는 해수가 가라앉아 가지고 심층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이 니은이 기역으로 바뀌고 있지. 그러니까 기역이 요게 심층순환이 되는 거고 요게 표층순환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에서 가라앉는 이유는 수온이 낮아지거나 결빙 등에 의해서 염분이 높아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침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심층해수하고 심층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지구온난화에 따른 심층순환의 변화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거. 자, 극지방의 기온이 상승을 해. 그러면 일단 극지방의 빙하가 녹겠네. 그럼 빙하가 녹은 물이 이런 침강이 일어나는 지점에 유입이 되면은 빙하는 싱겁다 그랬지. 이 지역의 염분은 감소가 돼요. 그럼 침강이 일어난 지역은 밀도가 커지면서 침강이 일어나는 건데 이 지역의 밀도가 감소하니까 침강이 약해지는 거지. 근데 침강이 일어나야지만이 침강이 강하게 일어나야지만이 여기에 심층에 가라앉아 있는 물을 밀어내면서 심층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침강이 약해지니까 심층순환 자체가 약해지고 근데 이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은 항상 같이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심층순환이 약해지면은 표층순환도 약해지는 거야. 근데 이 표층순환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한다? 저위도의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심층순환이 약해지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수송도 약해지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은 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해수의 흐름의 세기가 강하다 그랬는데 심층순환의 흐름도 봐봐. 기억? 가늘어졌지. 그 다음에 표층순환도 보면은 이런 거 비교해봐. 가늘어졌잖아.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시기에 표층이나 심층순환이 모두 다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평균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이 심층, 니은이 표층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 니은번. A에서 표층해수의 침강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건 가시기. 그 다음 니은번. 해수에 의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연평균 에너지 양이 더 많은 것도 역시 가시기. 그러니까 경례는 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 페이지 6번.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준 거야. 단면이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 순서를 결정을 할 때 여기 AB가 있으니까 쌤이 퇴적층 CD2로 좀 추가해가지고 순서를 결정해 볼게. 그럼 이제 그 지층의 순서를 결정할 때는 항상 퇴적층을 먼저 쓰라 그랬어. C가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D 사이 부정합 있지. 그 다음에 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층하고 이제 관입된 화성을 보면은 이 단층이 C하고 D 사이 부정합을 못 끊었잖아. 근데 단층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상반이지. 그럼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건 정단층이야. 그럼 정단층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C하고 부정합 사이에. 정단층 FF 다시. 근데 그 단층에 의해서 화성암 A가 지금 끊어졌잖아. 화성암 A도. 그러면 이제 퇴적층 C를 화성암 A가 관입을 했어. 그러니까 C보다는 나중이야. 근데 그 관입된 화성암을 정단층이 지금 끊어버린 거지. 그리고 화성암 B는 모든 걸 다 뚫었지. 그러니까 B는 지표 바깥쪽으로 분출했다. 이렇게. 자, 그럼 기억번. 단층 FF-는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정단층이야. 그 다음에 니은번. 암석의 나이는 A가 B보다 먼저 형성됐으니까 많은 거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부정한 면은 여기 있잖아. 단층보다 나중에 형성된 거. 디귿 잘못됐죠? 자, 다음 7번. 우리 뭐 태풍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기압의 중심이 진행하는 경로가 있을 때 관측소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에 두 개의 관측소가 있어.
근데 이제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그러면 이제 각각 저기압 중심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위치한 관측소의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는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소는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오지. 근데 왼쪽에 위치한 관측소는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 이거는 모든 저기압에서 북반구든 남반구든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모든 저기압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태풍의 영향을 받은 어떤 관측소 P에서 18시간 동안 관측한 기압과 바람을 그리고 나는 가의 T1 시각에 촬영한 태풍의 저기영상. 저기영상이면 우리 항상 구름 상부의 높이를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가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바람이 부는 방향과 같고 기압하고 니은은 각각 기압과 풍속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항상 기압하고 풍속 중에선 우리가 무조건 기압을 먼저 찾아야 돼. 이유는 태풍은 저기압 일종이잖아. 그럼 저기압 일종인 태풍이 관측소에 접근하게 되면은 관측소 입장에서는 점점 기압이 감소했다가 그 저기압인 태풍이 빠져나가면은 기압이 다시 높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감소했다 증가하는 게 항상 기압이야. 그리고 이제 풍향 변화 봐보자. 풍향 변화는 자, 사자 그리고 맨 처음에 바람은 남동풍에서 남풍, 남서풍으로 점점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 방향이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얘는 오른쪽에 있었고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게 이제 위험반원이 되는 거지. 위험반원. 그러면 이제 남은 요 니은이 뭐가 돼? 풍속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압과 풍속이 나올 때는 자, 관측소의 기압이 가장 낮은 때를 점 찍어보자. 그럼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관측소의 기압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시간인데 요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단 태풍에서도 일단 기압이 가장 낮은 건 태풍의 눈, 여기가 기압이 가장 낮아야 돼. 알겠어요? 근데 이 기압이 가장 낮은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풍속이 최대가 되면 안 되고 풍속이 강해지다가 태풍의 눈이면은 풍속이 약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측소가 태풍의 눈을 통과하는 건데 실제로 관측소의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약해지지 않잖아. 아, 그러면은 관측소에는 태풍의 중심부 혹은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A하고 B에서 적의 영상의 밝기를 한번 봐봅시다. 적의 영상에서 밝기는 A보다 B에서 더 밝게 보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뭘 비교할 수 있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럼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적의 영상은 밝게 보이는 거다. 근데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낮은 거지. 근데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적의 영상에서 밝게 보인다고 해서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이 많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름 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 자체를 비교하면은 요건 A가 B보다 구름 상부에서 방출한 적외선의 양은 많은 거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은 기압이다. 2번 P에서의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여기지. 근데 풍속이 최대가 되는 건 그거보다 좀 더 지났을 때잖아. 꼭 일치하진 않아. 그럼 3번. 나에서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잖아. 그럼 4번. 이 기간 동안의 관측소는 태풍의 중심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위험반응 위치에 있던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를 물어봤네. 그럼 온도는 A가.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B가 높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래야 돼. 맞는 건 4번 하나밖에 없겠지. 자, 다음 8번.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해양 순환에 의한 남북 방향의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해양 순환이라고 줬어요. 해양 순환.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A하고 B는 각각 북극과 적도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것부터 해보자. 우리 해양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해 주는 건 난류입니다. 난류 주로. 난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난류도 주로 아열대 순환에서 발생하는 난류에 의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이 된다고. 근데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으로 따지면 무역풍대하고 편서풍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순환이지. 그러면 해양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이 많이 되는 요 부분이 이제 아열대 순환의 난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무역풍과 편서풍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러니까 A가 적도가 되고요. B가 극지방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대기대 순환 중에서 저위도에서 발생하는 이 동그라미 기억이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수송된 에너지 양, 여기에 극순환에 의해서 수송된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위도 범위로 따지면은 여기 헤들리 순환이니까 거의 여기가 위도 한 30도 부근. 극순환이니까 여기가 위도 60도 부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범 A에서는 해양 순환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기억보다 많다. 그냥 그래프 읽으면 되는 거지. 맞네. 그 다음 니은번 B의 해역에서는 극순환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쿠로시에르가 어떻게 흘러요? 쿠로시에르는 오히려 아열대 순환의 난류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기억 부분 있지? 이 부분에서 이제 쿠로시에르가 흐르는 거지. 그 다음 디귿번 스몰 B에서는 극지방이잖아. 극순환에선 지표의 냉각에 의해서 극순환의 하강 기로가 생기는 거고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로가 나타나는 지역은 적도 지역이니까 A 부근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자, 다음 9번 가볼까? 자, 그림가는 어느 온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 T1, T2, T3 시각의 온대 저기압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나는 T1, T2, T3일 때 온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상 요소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는데 온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거지 전선이 통과했는지 여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관측소는 이렇게 전선이 통과하지 않는 저기압 중심 진행 방향이 왼쪽에 위치한 관측소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소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관측소 P가 여기 있다고 나왔지. 아, 그러면은 여기는 온대 저기압 중심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면서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 되고 그 시계 방향이 가장 대표적인 순서를 우리는 외우고 있잖아. 처음에는 남동에서 온난선 통과하면서 남서, 한랭선 통과하면서 북서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전선 표시해 볼게. 자, T1일 때 얘는 온난선 앞쪽에. 그리고 이제 T2일 때 온난하고 한랭선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은 얘는 온난선 통과하면서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T3일 때 한랭선까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그러면은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고.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이건 남동, 남서, 북서로 이제 시간 순서 한번 정해보자. 남동, 디귿. 그 다음에 남서, 기억. 이 사이에 온난선 통과. 그 다음에 북서, 니은. 이 사이에 한랭선 통과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시간을 붙여보자고. 자, 디귿이 T1 시간대. 이게 T2 시간대. 이게 T3 시간대. 관측소 P에서의 날씨를 일기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T1일 때는 디귿 맞네요. 그 다음 니은번 T2일 때는 온난하고 한랭선 사이에 있으니까 맑은 날씨 나타나요.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는 건 한랭선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T3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디귿번 P에서의 기온은 T1일 때는 온난선 앞쪽에 있었으니까 찬기란의 영향을 받지. T3일 때도 한랭선 뒤쪽이니까 찬기란의 영향을 받고 T2일 때가 온난하고 한랭선 사이에 더운기란의 영향을 받을 때지. 그래서 디귿번 P에서의 기온은 T2일 때가 T3나 T1에 비해선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디귿도 맞고. 자, 다음 10번으로 가보자. 자,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거야. 물리량 광도 줬고 최대 복사 방출 파장은 온도를 준 거지. 겉보기 등급은 겉보기 밝기로 해석을 해가지고 거리 제곱분의 광도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하나 해볼게. 자, 별의 표면 온도는 비내 변이 법칙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최대 복사 방출 파장하고 반비례하지. 그럼 최대 복사 방출 파장의 B가 2대 1이 나오니까 온도의 B는 거꾸로 1대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온도는 최대 복사 방출 파장이 더 짧은 가보다 나가 온도는 더 높아야 돼. 그래서 기억번 별의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기억 맞네. 그 다음 이번 별의 반지름 가하고 나의 별의 반지름 비교하는 건 선생님 항상 이렇게 표의 형태로 그냥 정리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 그랬어. 근데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 광도 쓰고 반지름 쓰고 표면 온도의 4제곱은 반지름의 제곱분의 L 이렇게 써보자. 자, 그럼 광도 봅시다. 가하고 나 몇 배 차이가 나? 100배 차이가 나네. 1하고 100. 그 다음에 반지름 비교하라는 거 같네요. 온도가 좋아졌으니까.
자, 그럼 온도 쓰고 반지름의 제곱은 표면 온도 4제곱분의 1. 그럼 온도의 비가 최대 복사 방출 파장 2대 1이잖아. 그럼 온도의 비는 1대 2가 되겠지. 그럼 요거는 반지름의 제곱 1이고 요건 2의 4제곱분의 100이 나오니까 이제 숫자로도 비교되지만 반지름만 구하라고 하면은 요게 더 크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가 작고 나가 크다. 그러니까 니은번 잘못됐고. 그다음 니귿번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겉보기 밝기가 똑같지. 실제 밝기 누가 더 밝아? 나가 다보다 밝지. 그러면 거리도 나가 다보다 멀어야 되잖아. 아니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 겉보기 등급은 겉보기 밝기를 의미하는 건데,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 이렇게 나온다고. 뭐 이 문제까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겉보기 등급 혹은 겉보기 밝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 제곱은 겉보기 밝기분의 광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하고 다는 지금 겉보기 밝기가 똑같지. 광도가 나가 다보다 광도가 크잖아. 그러면은 거리는 누가 더 멀어? 나가 다보다 먼 건데 광도의 비가 지금 몇 대 몇이야? 100대 0.01이니까 광도의 비가 1000대 1이 나오겠지. 그럼 거리의 비례 관계는 이거 좀 더 어렵게 낼 것 같으면은 나의 거리가 다의 거리의 10루트 10배만큼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보다 다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 그 맞는 거 기억 하나 있겠네. 자, 다음 11번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현재하고 서로 다른 A, B 두 시기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고요. 그 다음 지구 공전궤도의 모양 변화를 나타내는 공전궤도 20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전궤도 20률하고 자전축 경사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보기 지문을 해결을 할 때 우리가 경사각하고 20률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근데 기억번은 우리나라에서 북반구에서 동짓날이면 겨울철 아니야. 겨울철 태양의 최대 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물어봤잖아. 똑같은 태양의 남중고도면은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여름 또는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자전축의 경사각을 봐야 된다고. 근데 언제하고 언제 비교하고 있어? A시기하고 B시기 비교하고 있지. 자, 그럼 자전축의 경사각 B시기, A시기부터 보자. 자, 그럼 판단하는 순서는 경사각은 A시기가 B시기보다 더 경사각이 더 크지. 그럼 경사각이 클수록 뭐가 더 크다? 연교차가 더 크다. 연교차는 A가 B보다 크다. 그럼 A 입장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연교차가 크다는 건 풀어. 여름의 기온은 더 높아져야 되고 겨울의 기온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름의 기온이 높아진다는 건 쌤이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태양의 남중고도도 높아지고 여름철에 낮의 길이도 더 높아지고 원래 길어지는 건데 그냥 여름의 기온이 더 높아지면 커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겨울철은 태양의 남중고도 더 낮아지고 낮의 길이는 더 짧아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근데 동짓날이니까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 물어봤지. 그럼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A시기보다 B시기가 더 겨울철이니까 A시기가 더 낮아지잖아. A시기보다 B시기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A시기가 B시기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기억 잘못된 거. 그 다음 니은번. 자, 근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분의 원일점에서 자, 분모가 원일점이네요. 근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비를 물어봤어. 그럼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근일점이 원일점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근일점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원일점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 값이 더 커지려면은 원일점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더 작아지고 근일점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더 커져야 돼. 근데 원일점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작아진다? 원일점일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근일점일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돼. 그럼 이건 근일점하고 원일점일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가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네. 아하, 20률이 크다는 얘기네. 그럼 20률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어때? 더 커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20률 비교하는데 언제하고 언제 비교하고 있어? B시기하고 현재 비교하고 있어. 자, 그럼 B시기의 20률, 현재 20률 언제가 더 커?
P시기가 더 크네. 그럼 요 값은 B시기하고 현재 그 중에 B시기가 현재보다 커야 된다. 니은 맞죠. 그 다음 디귿번. 남이 30도에서 연교차 남반구야. 남반구에서 연교차는 지금 자전축의 경사각도 변하고 공전궤도의 26도 변해. 근데 이런 경우에 연교차가 나오면은 쌤이 어떻게도 된다 그랬냐면은 둘 다 연교차를 모두 커지게 만들거나 둘 다 연교차를 작아지게 만들 때 그때만 이렇게 연교차 판단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럴 때는 경사각하고 26 중에 뭘 먼저 봐라? 경사각을 먼저 보라고. 자, A하고 현재 중에서 경사각 언제가 더 커? A가 현재보다 경사각이 더 크잖아. 그러면 26 자체도 A가 현재보다 더 큰 걸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A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그래야 되니까 디귿번 잘못된 거야. 근데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사각은 어쨌든 A가 현재보다 커지니까 경사각에 의한 연교차는 A가 현재보다 커. 근데 26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자, 태양 입진 그려놓고 자전축의 방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현재하고 똑같은 걸로. 자,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남반구를 봐야 되지. 그러면 남반구는 근일점의 계절이 현재는 여름이야. 그 다음에 원일점에 위치해 있을 땐 겨울이고요. 근데 A시기의 26을 현재 거랑 비교해봐. 현재보다 A시기 26이 더 크지. 26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A시기의 공전궤도 모양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남반구의 여름 더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여름의 기온은 더 어때? 높아지는 거고 겨울의 기온은 더 멀어지니까 겨울의 기온은 더 낮아졌네. 그럼 26일만 따지더라도 남반구의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차가워졌으니까 남반구의 연교차가 더 커지는 거 맞잖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경사각도 26을 크게 만들고 26도 남반구의 연교차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시기의 연교차는 현재보다도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경사각만 봐도 된다. 믿으세요. 알겠어요? 자, 다음 3페이지 12번 가보자. 자, 다음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활동인데 자, 탐구 과정에 보면은 일단 지하의 온도분 폭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유곡선,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멘틀 물질의 용유곡선인데 여기에 내가 이제 물을 공급해 버리면 같은 깊이의 멘틀 물질의 용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하의 온도분포하고 암석의 용유곡선 그래프를 준비했다. 했네. 자, 2번 과정 1의 그래프에서 XY 조건의 암석을 용융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예를 제시해보고 그 다음에 과정 2에서 제시한 예를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하고 적용해보는 건데 이거는 일단 이게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유곡선하고 비교하면서 이 같은 깊이의 온도가 낮아서 녹을 수 없었던 그 깊이에 누군가 열을 공급해주면서 얘는 XXX- 과정은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밝은 색을 띠는 화강암이 녹는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도 밝은 색을 띠는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그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이 서비평 경계 하부에 물의 공급에 의해서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 화산이 될 거야 라고 위로 올라오면서 이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에 열을 공급해주면서 여기 비에서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 물질은 이 깊이에서 용융점이 이렇게 변하는데 원래 지하의 온도분 폭선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녹을 수가 없잖아. 근데 누군가 여기에 물을 공급해줘. 누구가? 여기 섭입하는 해양지각이. 이 해양지각이 지구 내부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한 멘틀 물질에 물을 공급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물에 의해서 용융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기억은 물의 공급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멘틀 물질이 녹은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그럼 이제 남은 A는 뭐냐? 해령이잖아. 해령에선 멘틀 물질이 상승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랬던 지하의 온도분 폭선하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 물질하고는 용융점이 같을 수 없는데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Y에서 Y-로 이렇게 온도가 변하면서 이 해령 A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가나다라 중에서
Y에서 Z로 가는 거니까 Y에서 Z니까 이게 되겠네요. Y 다시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멘탈 물질에서도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가 되는 거고. 자, B는 여기 온도 상승이니까 가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물에 의한 용융증 감소니까 이게 나가 돼야 될 거고.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해령에서도 멘탈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멘탈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기니까 이것도 역시 만들어진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에 물의 공급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니은번. B에서는 여기 유문암질 마그마 생성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C에서 마그마의 생성 과정은 가, 나 중에서 뭐? 나를 적용시키는 거지. 다가 아니고. 다는 지금 Y에서 Y-5 과정 있잖아요. 이거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치? 자, C에서는 C는 어디야? 여기. 물에 의한 용융소 감소니까 나가 되는 겁니다. 되게 잘못된 거고요. 자, 다음 13번. 자, 그러면 어느 광물이 생성되고 나서 6억 년이 지난 후에 현재 광물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 X가 있어. X 까만 색깔이야. 자원소 X-가 있어. 그럼 총 다 더해봐. 몇 개야? 20개지. 그럼 X는 맨 처음에 이 화성암이 생성됐을 때 20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X가 몇 개 남아있어? 5개가 남아있으니까 처음 양의 4분의 1로 줄어든 거야. 반감기 몇 번? 2번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났어? 6억 년 지났을 때래. 아하. X의 반감기는 반감기가 2번 지나서 6억 년이니까 X의 반감기는 3억 년이다. 이렇게. 자, 그럼 현재 이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X하고 X' 함량은 X가 5개, X'가 15개 들어있잖아. 숫자 세면 되지. 몇 배? 1대 3, 3배. 그렇게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번. X의 반감기는 3억 년이야. 그 다음 니은번. 이 광물은 6억 년 전에 생성이 된 거야. 근데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됐을 때 약 5억 4천만 년 전. 삼엽충은 출현 시기가 고생대가 시작된 5억 4천만 년, 정확하게는 5억 4,100만 년 요때 출현한다고. 근데 요 광물 또는 화성암은 6억 년 전에 생성된 거잖아. 그럼 요게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삼엽충이 출현한 거야. 시기는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작 시기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자, 다음 14번. 자, 그림 가나다는 각각이라 그랬어.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기의 우주의 구성 요소의 비율이니까 요게 과거, 요게 현재, 요게 미래야.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무조건 우주의 구성 요소 나오면은 쌤이 습관적으로 현재 누가 제일 많아? 암흑 에너지. 그 다음이 암흑 물질. 그 다음이 보통 물질.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A, B, C는 각각 보통 암흑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구성요소 3개 중에 무조건 암흑 에너지 하나의 비율만 증가하고 나머지 2개는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먼저 보자. C는 지금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여기 암흑 에너지. 근데 시간 지날수록 A하고 B는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시기라도 항상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이 있으면은 어떤 시기라도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은 얘네들은 물질이니까 시간 지나더라도 양이 일정한 거잖아. 항상 양은 일정한 상태에서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처음에 좀 많은 양으로 시작을 한다고. 근데 그 양은 쭉 일정히 유지가 돼. 그럼 어느 시기라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양도 그렇고 밀도도 그렇고 비율도 그렇고 항상 암흑하고 보통 중에 누가 많아? 암흑이 보통보다 많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A는 암흑 물질이야.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암흑이니까 전자기파적인 방법,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물질이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력을 작용하잖아. 중력. 그러니까 중력적인 방법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2가지 공부했죠. 첫 번째가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2번째가 중력 렌즈 효과. 그래서 기억번. A는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하는 건 청력을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C가 돼야 되겠지.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물질이 우주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한다고.
그럼 이때가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컸을 때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 다보다 컸어야 되겠죠. 자, 다음 15번. 자, 그림 가는 어떤 원시별 A하고 B가 각각 주결성 A-B-로 A하고 B가 원시별이야. 그리고 A-B-가 주결성이야. 근데 A-가 B-보다 더 질량이 큰 주결성이겠네. 이렇게. 그리고 나는 A하고 A- 중에 하나의 별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건데 중력이 있어 얘는 별을 수축하게 만드는 거야. 압력차가 있어 얘는 별을 팽창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화살표의 길이 보니까 중력이 압력차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이건 별은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수축하는 과정이야. 근데 A-나 B-와 같은 주결성은 정력학 평형 상태. 크기가 일정히 유지가 돼야 돼. 중력하고 압력 차이는 이미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 그럼 이건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원시별 단계인 A 또는 B가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주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클수록 짧게 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길게 걸린다. 이건 뭐 자료 보고 판단해도 되지만 암기. 외우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A가 B보다 짧게 걸린다. 그 다음 니은 뭐 별의 반지름은 B하고 B' 중에서 B에서 B'로 가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B가 크고 B'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B'보다 크다. 맞아. 그 다음 이것 봐. 나는 A''의 별 표면에서 아니야. A에서. 별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A''는 주결성. 그럼 두 개가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16번 가자. 자, 그림은 서로 다른 해역 A하고 B에서 각각 측정한 깊이 0에서 70m까지 해수의 특성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일단 표층수온 먼저 볼게요. 표층수온. 요게 지금 B 지점의 표층수온. 그 다음에 A 지점의 표층수온. A점의 표층수온. 그럼 B가 A보다 표층수온은 높지. 그럼 만약에 이게 위도가 다른 해역이다 그러면은 B가 저위도, 표층수온이 높으니까 A가 고위도. 만약에 이게 여름, 겨울이다. 이렇게 이 문제처럼 해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식이다. B가 여름, A가 겨울.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0에서 10m까지 한번 동그라미 쳐봐. 여기까지는 이렇게 수평하게 변하고 있지. 그럼 염분은 변하더라도 수온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혼합층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B 지역은 적어도 혼합층의 두께 자체가 최소 10m거나 아니면 10m보다는 좀 더 두껍거나 그래야 돼. 근데 A 지역은 이 0m에서 10m까지 바로 수온이 낮아져 버리잖아. 그럼 A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는 적어도 10m보다는 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수온 염분도상에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이제 찍어보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 혼합층이나 수온약층, 심해층 같은 이 해수의 층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0m하고 70m, 0m하고 70m의 수온차를 보면 되는 거고. 상하의 수온차가 클수록 보통 수온약층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혼합층의 두께는 그래서 A가 B보다 두꺼워야 돼. 잠깐만요. B네요. 이게 B네요. 그러면은 B가 A보다 두껍다. 요게 B 거, 요게 A 거. B가 A보다 두껍다. 그 다음 니은번. 70m에서 해수의 밀도는 등밀도선 보면 돼. 요게 B의 등밀도선. 요게 A의 등밀도선이니까 A가 B보다 좀 더 밀도가 큰 오른쪽 아래쪽에 있지.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 디귿번.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은 A가 B보다 많다. 즉 기체는 찬물에 잘 녹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커지잖아. 그럼 A하고 B 중에서 표층수온은 A가 더 높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 있지. A가 B보다 커요. 표층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존산소량은 A가 B보다 많다. 맞는 거. 자, 다음 마지막 4페이지 한번 갑시다. 보통 4페이지 어려운 문제들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3월 교육청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자, 17번. 자, 그림가는 주결성이라네. 주결성 A하고 B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인데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 최대 복사 방출 파장 봐야 된다. 그럼 최대 복사 방출 파장이 A가 B보다 짧다? 그럼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주결성이다 보니 표면 온도가 높은 주결성이 질량도 크다.
근데 나의 주결성의 내부 구조를 보니까 얘는 3층으로 돼 있다.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은 주결성. 얘는 2층으로 돼 있다.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큰 주결성. 그러면은 질량은 얘가 더 큰 주결성이다. 그럼 요게 A의 내부 구조, 요게 B의 내부 구조가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번 A의 내부 구조는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야. 니은이야. 그 다음 니은번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별의 수명이 좀 짧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짧다. 그 다음 디귿번 봐봐. 핵에서 자, CNO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하고 pp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이 크려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게 요 전체 값은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pp가 CNO보다 우세하게 일어나려면은 중심액의 온도가 낮아 혹은 질량이 작은 주결성일수록 요 값은 더 큰 겁니다. 근데 질량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작아? A가 B보다 질량이,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질량이 작지. 그럼 요 값은 A보다는 B가 좀 더 크게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근데 A가 니은, B가 기억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번 이거는 A가 B보다 작다. 맞네. 자, 다음 18번. 자, 고지자기 문제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 자, 편은 어느 지괴에서 구한 암석의 생성 시기와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거야. 그리고 그림은 지괴의 현재 위치와 지괴의 시기별 위치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이 지괴는 동일한 경도를 따라 이렇게 동일한 경도를 따라서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는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고 회전은 하지 않은 거야. 근데 단서에 보면은 고지자기극은 자북극이네.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 진북이네. 요 표현 자체가 항상 자북극은 진북하고 일치한 곳에 있었대. 정자극이었다는 얘기야. 그 지리상의 북극 진북은 위치가 변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정자극기야. 정자극기, 정자극기, 정자극기. 근데 복각은 항상 수평면에 대해서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돼. 아래쪽이다 플러스, 위쪽이다 마이너스. 0이네. 복각의 크기가 0도다. 근데 정자극기의 복각이 플러스면은 얘는 북반구에 있었어. 그러니까 50MA. 5천만 년 전에 얘는 북반구. 얘는 남반구에 있었고. 얘가 딱 자기 적도에 있었는데 진북하고 자북이 똑같으니까 자기 적도도 지리상의 적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중에 지리상의 적도, 요 니은, 요게 가장 나이가 많은 200MA 전. 그 다음에 남반구에 있었던 게 150MA 전. 그 다음에 북반구에 있는 게 50MA 전. 그럼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부터 해보면은 자, 니은에서 기역까지는 지게가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요 디귿 이후에 이동 방향이 북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5천만 년 전까지 이렇게 갔다가 기역에서는 다시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까지 온 거야. 그 사이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최소한은 이렇게는 기본인 거지. 자, 그래서 기억번 200MA일 때 지게 위치는 니은이야, 니은. 그 다음 니은번 200부터 현재까지 지게 이동 방향이 바뀐 건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 2번은 바뀌어야 돼. 그 다음 디귿번 현재 지괴에서 구한 1억 5천만 년 전 150MA의 고지자기극은 현재 지괴에서 구한 50MA, 5천만 년 전의 고지자기극보다 저유도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요거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봐봐.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현재 지괴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볼게. 이게 현재 거야. 자, 50MA면 이거잖아. 이게 50MA의 지괴 위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0입니까? 150MA의 지괴 위치. 그럼 150MA가 지게가 여기 있었지. 요거 150.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150MA도 생성 당시의 자극은 항상 생성 당시에 어디 있었어? 지리상의 북극 진북에 있었다고. 이게 150MA 전에 지게가 여기서 생성될 당시의 지리상의 북극이야. 근데 여기에 북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지. 그럼 얘도 같은 각만큼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대략 한 30도 정도 움직였습니까?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현재 지구에서 찾은 150MA의 자극의 위치야. 근데 5천만 년 전은 생성 당시하고 지구하고 이만큼밖에 안 움직였잖아. 그럼 얘가 움직인 거하고 같은 각만큼은 이렇게 5천만 년 전의 자극이 움직인다고. 그럼 5천만 년 전의 자극, 1억 5천만 년 전의 자극은 지리상의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대쪽 경도선상에 있지만 위도 자체는 누가 더 고위도에 있어? 얘가 고위도에 있고 얘가 더 저위도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디귿번. 현재 지구에서 구한 150mA의 고지 자기극은 50mA의 고지 자기극보단 더 조이도에 위치하는 건 맞죠. 응? 자, 다음 19번. 자, 이 문제에서는 20도 등원선의 이제 깊이 편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20도의 등원선의 깊이가 나오면은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표층선하고 똑같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20도 등원선의 깊이가 뭐랑 똑같아? 그 지역의 표층선하고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느 시기에 자, 표층이 있어. 근데 20도 등원선이 딱 표층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0도 등원선이 나타나는 깊이 있지? 깊이가 딱 표층이야. 그때 표층선은 딱 몇 도야? 20도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20도 등원선의 깊이가 이렇게 좀 깊은 곳에서 나타나. 예를 들어서 한 50m까지 이렇게 깊어졌다고 하자. 그럼 20도 등원선의 깊이가 50m로 깊어졌지. 근데 우리 바다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잖아. 그럼 요 깊이에서 지금 20도 등원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표층에 있는 요 수온은 20도보다는 표층선이 조금 어때?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도, 표층수온이 20도보다는 좀 높은 거지. 알겠어요? 아니 그러면 20도 등원선의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표층수온도 높아지는 거네. 그러니까 20도 등원선의 깊이가 깊을수록 표층수온은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좀 알고 19번 문제를 갑시다. 자, 그러면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측정한 20도 등원선의 깊이 편차를 나타내는 건데 A하고 B는 각각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다. 우리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를 보면 안 돼. 정상기를 먼저 봐야 돼. 120도 이스트, 여기가 경도가 서태평양 쪽 경도지. 80도, 100도 웨스트 요 부분이 동태평양의 경도야. 그럼 항상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정상기에 표층수온이 낮은 게 특징이야. 맞아? 표층수온이 낮으면은 선생님 좀 전에 20도 등원선의 깊이 설명했던 거랑 같이 해봐. 표층수온이 낮다. 20도 등원선이 나타나는 깊이도 동태평양 원래 얕은 데서 시작을 해. 그럼 라니냐 시기는 정상적인 시기가 더 심해지는 거잖아. 그럼 20도 등원선의 깊이가 더욱더 감소하지. 그러니까 더욱더 얕은 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엘니뇨는 정상기하고 반대가 되잖아. 동태평양의 표층선이 높아지고 20도 등원선이 나타나는 깊이도 더 깊어진단 말이야. 그럼 20도 등원선의 깊이 편차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동태평양 쪽을 보니까 이 시기가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네. 라니냐 시기. 이 시기가 깊이 편차가 여기 플러스가 되지. 여기가 엘니뇨 시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A는 무슨 시기다? A는 라니냐 시기 땡. 그 다음 니은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라 그러냐면은 자 봐라. 동서태평양은 평상시에 해수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높고 동태평양 해수면이 좀 얕은 낮아지잖아. 그럼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항상 해수면이 기울어진 거랑 반대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푸는 게 되게 쉽다 그랬지. 물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래쪽에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용승이 강해서기도 해. 그러면 이제 동태평양 쪽은 평상시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원래 좀 얕어. 그럼 라니냐 시기는 더 얕아져. 엘니뇨 시기엔 반대로 깊어져. 이렇게 해서 가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러면은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태평양,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A가 B보다 얕은 거니까 네 번 맞고. 그지?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 같은 거 나오면은 자, 서태평양의 해면기압분에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입니까? 서태평양 해면기압분에 동태평양 해면기압의 비가 나오면은 항상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시기에 동서태평양의 기압을 먼저 쓰라고. 정상적인 시기에 고기압, 서태평양 저기압. 근데 이게 이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라니냐는 이게 더 고기압, 서태평양은 더 저기압. 그러면은 안 그래도 분모 저기압, 분자 고기압이니까 이 값이 1보다 큰데 라니냐 시기는 더 커지겠지.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이 저기압,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돼버리니까
라니냐 시기보다도 이건 엘니뇨 시기가 요 값이 더 작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알겠죠? 자, 다음 20번. 우리가 개념 시간에 이제 시선 속도 분해하는 거 많이 해봤던 문제예요. 자, 그림과는 어느 외경성계에서 시간이 t일 때 중심별의 위치를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존하는 원궤도에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요 궤도 자체가 중심별의 궤도야. 보통은 행성의 공전 궤도를 많이 주는데 중심별의 궤도를 줘. 시선 방향 줬지. 우리 이제 지구 방향 고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 요 위치를 좀 잡고. 자, 근데 시간이 t일 때 관측을 했는데 요게 일단 시선 속도의 보가 마이너스야. 그럼 t일 때 중심별이 있으면은 요건 지구를 일단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전 방향 동그라미 기억. 그리고 45도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여기가 시선 속도 0이고 여기가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30도하고 또 30도로 쪼갠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관계 해석은 요거 세 개로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시선 속도가 0에서 최대로 가니까 시선 속도의 크기는 점점 커져야 돼. 그럼 여기가 시선 속도의 최대값의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석하면 되게 쉽다 그랬어. 특수각이 나올 때는요. 자, 그러면 이제 t일 때 시선 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v지. 아, 그럼 t일 때 시선 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v라고 하면은 요거는 시선 속도 최대값의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요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되겠지.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v 공전이라고 써볼게. 알겠어요? 아, 그럼 중심별의 공전 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루트 2v. 크기로 따지면 이제 루트 2v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t 플러스 1년일 때. 그럼 여기서 딱 1년 지났어. t 플러스 1년일 때 요때가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데 요때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v 이렇게 써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t부터 t 플러스 1년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몇 도를 공전했지? 얘는 지금 45도를 공전했잖아. 45도를. 그럼 그 다음 1년 동안에도 계속 몇 도씩? 45도로 이렇게 공전해가. 이렇게 공전해가.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t 플러스 3년이야. 그러면은 얘는 2년 동안 몇 도를 공전해? 90도 공전하는 거지. 이 자료 보니까 2년 동안 90도를 공전했다. 아, 그럼 공전 주기는 360도 도는 거니까 공전 주기는 8년이 돼야 되겠지. 8년. 몇 개만 더 써놓고 해볼게요. t 플러스 3, t 플러스 4, t 플러스 5까지만 좀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중심별의 공전 방향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반시계 방향이다. 니은번 t 플러스 1일 때, 요때가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 근데 여기 t일 때 시선 속도가 최대값의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마이너스 v 요 값이 이 t 플러스 1일 때 시선 속도의 크기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1일 때 시선 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크기는 루트 2v. 근데 접근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v 이렇게. 그 다음 디귿번 보세요. 이게 이제 주기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t일 때 공전 속도가 있어. 그 다음에 t 플러스 37일 때 공전 속도가 있어. 그럼 t 플러스 37이면은 봐봐. 여기 t 플러스 5년 있지. t 플러스 5년이 여기 있을 때거든. 그럼 여기는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니까 플러스 루트 2v가 될 거야. 근데 공전 주기가 8년이니까 8, 16, 24, 32. 여기다가 32년을 더하면은 t 플러스 37년이 되는데 거기 딱 여기 위치에서 4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t 플러스 37년이면은 딱 요거랑 똑같다고. 근데 요건 이제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37년일 때하고 t년일 때 보면은 자, 요건 마이너스 v지. 요건 플러스 루트 2v가 돼.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요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번 t일 때 시선 속도의 분의 t 플러스 37년일 때 시선 속도의 b는 마이너스 루트 2v다. 이것도 맞겠지. 응? 네. 그러니까 20번에 기억내는 이거 다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교육청 여러분들이 첫 모의고사 문제를 좀 다 모두 마무리해 봤는데,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수능이잖아. 여러분들 모의고사 진짜 잘 봐가지고 항상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작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평소에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은 수능 때도 시험 잘 나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럼 수능 때도 당연히 잘 나오지.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모의고사에 약간 삐끗했다 그래서
수능 때도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수능 때 결국은 딱 그 한 번 점수 잘 나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단위도 1년 동안 여러분들 해야 될 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현재 내가 뭘 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아내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근데 뭘 모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잘 확인이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집중력 있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린 문제를 나오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약한 고리가 되는 거지. 그 약한 고리를 계속 강한 고리로 바꿔줘가지고 수능 때는 약한 고리가 하나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첫 모의고사 뭐 나름 긴장하면서 시험 보셨을 텐데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해설 강의 여러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